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저기 멀리 잊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사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연구소 연구원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결심하신 사연이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길래 탈북을 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우리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이 막 좋고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국가를 경험은 하고 싶었지만 선뜻 내 나라를 아예 등을 지고 떠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2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했어서 저는 이제 조금은 더 많은 감시와 그리고 어떤 탄압을 좀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사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탄압을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북한 당국이 이제 저희를 목 졸려 오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정중 고향을 떠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 타이밍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혼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남아 계셨고 해서 군대를 계속 미뤘어요. 이제 이렇게 뇌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미루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계기가 됐고 그 타이밍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에 나섰죠. 그러면 탈북하시고 나서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탈북이 사실 혼자 개척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비용이라는 거는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그러니까 가격 측정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려면 사실 한 3대, 4대가 모아도 지불 못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력자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탈북의 모든 걸 다 설계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따랐죠. 탈북을 하다 걸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사실 북한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뇌물공화국이라는 우리 따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모든 게 다 통해요. 근데 이게 남쪽에 온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나라를 배신하고 적으로 간다, 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사범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제사범과 정치사범으로 좀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경제사범이나 아니면은 어떤 약간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하는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정치사범은 좀 높게 처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가 많이 듣는 아오지 있죠. 네, 그것도 사실 평양이나 아니면 고위간직자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다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큰 공경에 처해요. 근데 남쪽으로 오는 거는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북한의 탈북이 90년 초반부터 이루어졌는데 중국으로 가서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다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범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잠깐 떠나서 돈을 벌거나 어떤 배를 채우거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법을 어긴 거죠.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남쪽으로 오는 거는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국경지대에서 초반에 잡히면은 경제범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정치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도는 확실하니까. 남쪽으로 가려는 의도,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로 갈 의도가 짙기 때문에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사람들은 출발해서 연길 조선족 자치주 그쪽에서 잡히면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는 남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배고프고 힘들어서 잠깐 중국에 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나의 사랑하는 나는 이제 어버이 장군님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말만 잘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다가 북경 그리고 뭐 곤명, 진홍, 심지어는 이제 타국, 라오스,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잡히면 변명거리가 없어요. 너 왜 이 나라를 갔냐?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없지. 왜 갔냐? 이건 한국으로 오려고 간 거라는 게 거의 90%죠. 그러니까 변명의 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오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탈북 비용이라는 걸 들이고 브로커들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최소한 확보를 하는 거죠. 어떤 경로로 한국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비밀인데 저는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걸 관련돼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가 좀 된 거긴 해서 제가 이제 북미남이라는 굉장히 그 구멍가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탈북 과정을 재현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DMZ를 건너서 오는 경우가 극히 일부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거나 잘못되면 생명의 위협이 정말 가해지기 때문에 DMZ를 건너오는 경우는 정말 신체 조건이 좋거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군인들 아니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이런 분들 두 분이 내려오셨고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 북한의 국경이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죠. 400km가 넘는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합치면 470km가 넘어요. 여기 다 국경 지역입니다. 바로 앞엔 중국이 있죠. 일단 두만강을 넘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삼국을 선택을 해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륙입니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너무 크고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를 내 힘으로 가긴 힘들니까 브로커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국이었어요. 태국으로 가는 이유는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중립국이고 그리고 난민을 수용해서 그들의 원하는 나라를 보내주는 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지는 태국이었죠. 저희 어머니와 저는 두만강을 무사히 잘 넘어서 브로커의 인솔 하에 연길에서 북경까지 이제 뭐 버스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여행을 가면 모든 지역과 지역을 통과할 때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네, 아직도 그렇고요. 지금은 더 삼엄해졌어요. 올림픽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분증이 없죠. 잡히면 바로 북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다 피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길에서 북경까지 가는 기간이 만약에 고속철도를 타고 간다.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을 이동할 때는 3, 4일이 걸려요. 마을버스도 타고 뭐 트럭도 타고 로컬 도로를 가니까 그래야 이제 경찰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북경에 가서 한 차례 돈을 지불해요. 이게 탈북 비용을 지불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에 지불을 안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럼 잡히면 땡 하면 우리는 돈도 잃고 안전도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25%를 냅니다. 그래서 북경이라는 어떤 중국의 중심지에 왔을 때 또 다른 25%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경에서 중국의 최남단 지역 곤명이라는 지역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고속철도나 편안한 걸 타고 가면 좋죠. 하지만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로컬 기차, 완행, 가다서다 반복하고 그 현지 그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기차를 몇 날 며칠을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뭐 이제 북경부터는 다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 또 다른 사람 해서 7명이 팀을 이뤄서 이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제일 난관은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인터넷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서 태국의 날씨, 라오스의 날씨를 알아요. 한국은 아무리 겨울이어도 거긴 덥다는 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모릅니다. 우린 겨울에 출발하면, 겨울 옷을 입고 출발하면 남쪽 그 중국 지역에 가면 더워서 일단 죽어요.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일단 힘들어요. 축 처져요, 사람이. 근데 메콩강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강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뚫고 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브로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메콩강에 악어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가 이 악어의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 더 안전하려면 돈을 내라. 돈을 좀 더 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브로커 비용 이외의 돈도 뜯어내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을 조종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군 너네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걸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나쁜 짓이에요. 다른 거는 뭐 중국 공안이라든지 북한에서 파견한 비밀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이거는 자연의 어떤 위험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공안한테 잡히면은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우리를 빼낼 수 있지만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건 누가 어떻게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더 무섭단 말이죠. 우리 팀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또 그 타이밍에 생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피냄새를 맡으면 악어가 더 달라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가야 되니까 요만한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분한테 우리가 막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그분이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랩으로 온 몸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피냄새가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랩으로 온 몸을 감고, 왜냐하면 메콩강에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가 딱 기숙이 와서 우리가 딱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메콩강이라는 게 엄청 잔 그 강들이 합쳐져서 큰 강이 되니까 그런 조그만 물들을 다 건너서 이제 큰 강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야 됩니다. 막 그냥 빠져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랩핑을 막 하고 이제 막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행히 보트에 이제 탑니다. 근데 뭐 태국에 이제 구글 검색해도 나와요. 메콩강에서 타는 배가 폭이 진짜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바나나 보트라고. 그래서 7명, 8명이 쫙 앉으면 딱 요렇게 앉고 물에서 배가 이제 뜨는 게 한 요 정도가 배가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또 메콩강이라는 게 흑룡강성에서 금강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물이 아예 그 진흙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뭐 깊은지 얕은지 감만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3시간 동안 메콩강을 달립니다. 그냥 쫙. 막 물살 이렇게 샌드도 막 하고 막 해서 이제 태국에 도착을 하죠. 태국에 딱 도착을 해서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태국에 딱 내려서 경찰한테 찾아가세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태국 경찰들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숙에 대고 저희를 짐짝처럼 내던집니다. 짐도 저희가 몇 개 가져왔는데 사람이 먼저 내니까 짐을 그냥 막 하늘공중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또 내리니까 너무 더운 거죠. 너무 덥죠. 그래서 내려서 민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뭐 동남아에 사신 분들이 영어를 했습니다. We from North Korea. Report to the police.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영특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그 세계사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보고 했어서 제가 태국 깃발을 알거든요. 근데 그 집에 걸려있는 깃발이 태국 깃발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서 아니 이거 빨리 나가자. 나가서 보니
브로커가 가이드가 우리를 태국까지 내려다 줘야 되는 임무를 완수를 안 하고 미얀마에다 내려준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기는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되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태국이라는 곳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적에다가 저희를 내려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7명이 정신을 차려서 갈대밭을 헤치고 물에 이렇게 빠져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갔더니 그제야 요만한 강을 하나 건너니까 이제 태국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한 대 쫙 오더라고요. 와서 어디서 왔냐. 근데 워낙에 많은 탈북민들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 오케이. 내일 경찰서로 와라. 날이 다 저물었어요. 우리 퇴근해야 된다. 퇴근길이래요. 퇴근하는 길에 우리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야. 우리 가면 바로 잡아서 다 해서 보낼 줄 알았는데 우리 퇴근한다는 거야. 와, 공무원들은 시간 확실하게 지키는 5시인데 퇴근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태국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길가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잤어요. 아침 밝았어요. 자, 경찰서 갑시다. 갔습니다. 경찰서 이렇게 듬직하게 이제 높으신 양반이, 지금 경찰서 자리 없는데? 너네 일주일 후에 와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많은, 제가 이제 2008년도, 9년도 요 시기에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탈북민들이 그 지역에서 탈북해서 오다 보니까 모든 경찰서 감옥에 탈북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15명씩 데려갔어요. 2주에 30명? 네, 이렇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앞에 한 700명의 탈북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져야 감옥에도 자리가 나고 이제 방콕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도 자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40일 동안 그 메사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했어요. 길가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한 30-40일 이제 노숙을 경찰서 뒤에 오막살이 집에다가 이제 길가에서 매트릭스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혼자 거기서 저희끼리 밥도 지어 먹고 이러면 살다가 어느 날 경찰이 이렇게 옵니다. 나와서 준비해, 감옥 들어간다. 와, 다 한호하는 거예요. 감옥 가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탈북민들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고 거기서 재판도 받고 또 다른 이제 진짜 감옥, 그러니까 범죄자를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태국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방콕에 있는 이제 수용소, 난민센터로 이제 이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죠. 오랜 시간 끝에 한국에 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할 땐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딱 가서 하면 이제 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정보들을 계속 탑재하는 거죠. 탈북민들 만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이요. 저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나 지금 5개월째예요. 미국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몇 년? 저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태국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국제전화로 한국과 통화도 하고 아버지과 통화도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약간 체념 상태예요.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면 바로 이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내려도 다 압니다.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국정원에 가고 하나원에 가고 조사받고 이걸 다 압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태국에는 저희가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시설, 호텔, 이런 데를 사용해 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딱 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으려고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를 올렸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하길래 다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써본 적 이렇게 봤더니 올려서 손을 씻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올려서 손을 딱 씻었는데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대한민국 딱 6월
이때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남쪽은 정말 남쪽이어서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구나. 더워서 이제 어떻게 사냐. 그 더운 물을 인내하면서 조금씩 손을 계속 씻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어떤 아저씨분이 이렇게 쓱 보더니 이렇게 봤는데 제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피골이 아주 상접해 있거든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조금씩 싹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도가 딱 맞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한 수도꼭지 구멍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나온다? 와, 이거는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물을 덮이고 있다, 밑에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이제 남자들이 군 생활을 10년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애들을 남쪽에 보내고, 남쪽에 있는 애들을 이제 북쪽 국경지대에 보냅니다. 근데 이 국경지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북한 정권에 굉장히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국가를 섬기는, 그러니까 세뇌가 정말 잘 돼 있는 집안 애들을 착철해서 보내요. 이 국경지대에 오는 애들은. 그래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탈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극히 드문 것도, 이들은 너무 사상적으로 공부가 잘 된 애들이에요. 북한에서 생활도 괜찮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변질이 돼서 한 명씩 오죠. 근데 이런 애들한테 남쪽의 실상, 진실을 알려준다. 이거는 이미 남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아는 것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이 남쪽이 얼마나 민주적이며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경제력으로 엄청 올라와 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알면, 이들이 독려하면 북한 내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지탱을 지금 북한 정권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핵심 세력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DMZ 그리고 GP, GOP, GP에서 근무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군사복무를 마쳐서 사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거, 느꼈던 거를 사회에 얘기하고, 이들이 이제 올라가면 다 기득권이 되는 거죠. 북한 기득권. 그런 사람들이 이걸 듣고 독려를 하기 시작하면 북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대북방송이. 그래서 대북방송을 틀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북한의 풍선에 달아서 보내고 했었는데요. 정말로 길거리에서 접하기도 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북쪽 지방 사람이니까 이쪽 남쪽에서 오는 풍선이 거기까지는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죽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남북한이 서로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고조될 때는 서로가 그런 걸 보내고 아주 그랬죠. 그때는 팩트 기반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 증상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북 확성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있는 이야기,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고립, 이런 것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때랑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북한이 더 발작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극히 숨기고 있고 북한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니까 조금 창피하고 나쁘끄럽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북한의 경제에 호황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비유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의식불명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정도로의 지연만 하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리 유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역할을 중국이 꽤 긴 시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중국도 17억의 인구를 다 잘 먹이고 잘 살게 하지 못하는데 북한까지 케어하기에는 이거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역할을 중국이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길이의 국경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해왔죠. 그걸 안 하면 이제 남쪽이 하거나 이러면 이제 북한 정권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북한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북한은 무기를 이때까지 계속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적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상으로 내다 팔다 보니까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해상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위로 못 갑니다. 거기는 북해 쪽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 공해상으로 일본과 이 부산 앞바다를 해서 저기 중동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무기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죠.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탱크, 낡은 거죠. 옛날 거, 미크 이런 비행기를 다 분해를 해요. 다 분해를 해서 기계에 싣고 내다 팔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 대, 두 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국경으로 그냥 아무런 감시 없이 열차를 그냥 실어서 러시아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을 잡은 거죠.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기를 팔아서 그 돈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2년 그리고 그 전후의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배 고른 사람은 위부터 다 배를 골았어요. 다 배고픕니다. 김정은도 배고파요. 그 인간들한테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한테 그게 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올지 온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을 향해서 팔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사 먹는 건 똑같아요. 가격이 조금 싸거나 조금 선택권이 많아질 뿐 사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게 완전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력이 좋아지는 건 반짝이죠. 자기네가 어떤 생산 구조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 잘 사는 거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용돈 받아가지고 잘 삽니까? 예, 한두 달 먹고 살겠죠. 잠깐이죠. 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중국이 있어 참 다행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은 거는 그나마 중국 덕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중국이 아니면 북한 주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쌀을 내와서 팔고 어디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내다가 중국에 팔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90년도 이후에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다가 생겼지만 그나마 그 정도밖에 안 생긴 게 중국 덕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바라볼 때 저들이 우리를 착취해 간다, 가져간다. 사실 내게 아니잖아요. 국가 거예요. 북한은 소유 재산이 인정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 상관없어. 나만 좀 먹고 살고 그나마 좀 이렇게 연명할 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인상, 이미지는 좋죠. 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가 이번에 조금 개입이 되니까 이번에 쓱 자기네가 발을 빼기 시작해요. 거리두기를 쓱 시작합니다. 예. 김정은의 자치도 좀 쓱 감추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다 이거예요. 20, 30년 했으니까 푸틴 네가 좀 이제 해라.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죠. 한국에 오지 못하고 중국에 계신 탈북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3만 4천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온 사람이 3만 4천 명이면 시도한 사람은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는 과정에 잡혀나가고 잘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지금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북한 탈북민들이 더 많습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분도 없죠.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인신매매라고요. 사람을 주고 팔아요. 14살짜리가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애가 아버지는 등록이 돼 있지만 엄마는 없는 걸로 등록이 돼요. 왜냐 엄마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그 엄마는 신분도 없어. 애를 병원에서 낳지도 못해. 아프면 병원에 가도 중국에 이런 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는 기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중국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인권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을 사서 집에다가 감금시키고 인간의 욕종을 풀고 어떤 자식을 번식하는 그런 역할로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 특히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중국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나가면요 10년, 5년씩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적응 못해요. 그리고 10년, 20년 북한을 배신하고 나라를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배신자로 찍혀서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중국에서의 이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많이 내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전해서 이렇지 이게 현실을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경악할 수. 그러면 한국에 오지 못한 탈북민은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으로 올 때는 어떤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 이 탈북 루트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중국에서 그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면서 사시는 여성분들, 탈북민들이 그 돈을 마련해서 자기가 오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탈출해서 오다가 잡히고, 그럼 잡히면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간 말종들은 사람을 때리고 엄청나게 고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중국이 모든 게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신분이 없이 중국의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고 다른 나라를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에 아무리 오래 있어서 정보가 있고 돈이 조금 있어도 지금 탈북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탈북민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게 다 중국에서 10년, 20년씩 살던 분들이 와요. 신분을 조금 이렇게 위장을 한다거나 산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태국으로, 삼국으로 오셔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극소수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시도를 했지만 실패해서 트라우마로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북한에서 한국 물건이나 문화를 소비하면 강하게 처벌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그 시기가 좀 있는데 이제 2000년 전에는 북한에서 일본 물건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밥솥, 뭐 세탁기, 냉장고, TV, DVD 뭐 이런 것들이 일본께 좀 인정을 받았는데 그 2000년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한국 물품들이 들어왔는데 써봤는데 좋거든요. 일본 거는 불편해요. 110V예요. 그래서 이 전기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한국은 220에. 북한은 전압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불안정하면서도 견뎌. 안 망가져 잘.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제품, 대대적인 어떤 인기를 끌어요. 한국 제품을 돈 주고 사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건을 사서 쓰거나 이런 거는 그냥 상표를 지우면 돼요. 자르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쓰면 돼요.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화적인 걸로 좀 탄압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김정일 때도 괜찮았고,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2012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형성하느라고 어떤 북한 주민들을 컨트롤 못한 거죠. 근데 이제 한 2016년 정도 오면서 이거 좀 청년들이 너무나도 남쪽 문화에 젖어들었다. 이걸 이제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북한에는 남쪽의 문화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들었던 거죠. 이때까지. 이런 걸 예상을 못했으니까. 남쪽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문화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서 북쪽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남쪽의 문화를 접하고 유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만들고 또 이후에는 평양 문화보호법 그리고 청년 사상 보장법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북한도 나름 국가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정기국회 같은 걸 열어서 법을 채택하고 거기서 이제 법령을 조례해서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남쪽의 영화, 드라마,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이제 어떤 처벌들이 있냐? 일단 남쪽의 문화를 시청만 이제 했어요. 단순히 시청. 5년 이상 감옥 가야 됩니다.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다. 1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근데 이거를 권한 것뿐만 아니라 권하고 이거를 팔고 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사형입니다. 최고형이 사형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20년 넘게 북한 사람들은 남쪽의 문화에 빠져들어 있어요. 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 건너 한 명씩 그러면 다 감옥 가야 돼요. 북한 정권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한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애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렌트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풍선으로 많은 USB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부분 국가에서 수거를 해가지만 거기서 군인들이 한두 개씩 몰래 빼돌리는 거 돈 주고 사서 내가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마당에서 유포하는 거죠. 이런 애들 잡아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게 심지어 미성년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북한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봐요. 이걸 다 처벌하겠냐. 사람들이 약간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 주민들이 설마 내가 처벌 당하겠어? 계속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에다가 남쪽에서 NGO 단체에서 수많은 어떤 비디오, 영화, 영상, 정보들 넣어서 보냅니다. 그게 북한 내부로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교양거리가 되죠. 20년 동안 북한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다가 어떤 계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 김정일 때는 기득권이 일단 기성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북한 사회에 충성을 할 만큼 했고 그 사람들이 남쪽의 문화를 접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50대, 60대. 근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거기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50대, 60대, 70대들이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40대, 30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남쪽의 문화를 어느 정도 접했어요. 북한에 충성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청년들을 못 잡으면 내가 오래 못 가겠구나. 이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그럴 거고 이 접했던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이제 북한의 미래 세대인데 이들이 기득권을 잡았을 때 나에게 충성할까? 내 딸에게 충성을 할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가족 대대로 구라를 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뽀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냐?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남한 문화를 많이 접하더라도 북한 정권이랑은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잘 접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들의 자녀들이 많이 접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걸 보지 말라. 자녀들이 잡히면 걸리거나 하면 커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겠지만 2000년대 그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권력 세력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이제 MG.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중국의 문화마저도 많이 자본주의화되어 있는데 북한 사회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도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중국 영화 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북한 사람들이 왜 한국 콘텐츠 열광하냐? 일단 말이 통해요. 언어적으로 이제 와닿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어요. 70년 동안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리가 딱 보기에 친밀감, 애정 이런 거는 한국 사람한테도 느끼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컨텐츠에 더 많이 묻어나고요. 그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영화 아무리 100개를 갖다 놔도 한국 영화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영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뇌리에 많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말 통하죠.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그 옆에 있고 지척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북한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또 거기에 해소를 됩니다. 저기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왜 이러냐. 이런 어떤 하소연을 하면서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중국 그냥 오락거립니다. 시간타임, 킬링타임.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남쪽 문화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북한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식민지를 해방해야 돼요. 그래서 남쪽은 지금 미해방 지역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혁명을 일으켜서 남쪽까지 그 영향을 미치자. 이게 이제 북한의 통일 전선이고 통일 정책이에요. 그럼 식민지면 자기 나라 땅도 없고 자기의 주권도 없고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인데 한때 우리 같이 살았고 3,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70년을 지금 떨어져 사는데 그러고 사니까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 그들의 어떤 그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저기 미 해방 지역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해방이 45년도에 했다긴 하지만 우리만 해방됐다. 남쪽은 아직 해방이 안 됐다. 미군으로부터 저기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빨리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죠. 하지만 북한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중국 군이 들어와서 기반을 형성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2000년 김정일, 김대중의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쪽에서 많은 물자 제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북쪽에 도와주려고 뭐 핵 발전소를 지으려고 이제 와서 이제 공장도 그러니까 지역을 아예 남쪽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뭘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 정권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남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다르구나. 왜 남쪽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그렇게 못 산다는 나라가, 식민지라는 나라가 왜 우리를 지금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세멘트를 주냐,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남쪽에 대한 이미지가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선진국,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남쪽이 미국 식민지라고 하는데 저 정도면 우리도 식민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러면서 남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우화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절정을 찍는 게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에 있었죠. 그때 이제 남쪽의 대통령이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와, 어떻게 한 나라의 권력자가 백성들한테 인사를 하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김정은도 약간 보고 배웠는지 그 다음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도 허리 굽혀 인사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게 좀 먹히는구나, 인정 어린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좀 남쪽에 대한 이미지들이 유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한국을 해방해줘야 한다는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노선들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은 통일 정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도 북쪽이 걔네들한테 점령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북 5도총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각자 지금 뭐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헌법도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은 65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노태우 때 한민족 통일 방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 우리가 맞냐 너네가 맞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게 그거를 기초로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통일을 어떻게 할지, 어떤 변화들을 가져갈지. 그래서 2000년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남쪽과 북쪽의 두 통들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통일을 이렇게 이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국가 노선이에요. 조국 통일이 국가 노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통일보다는 경제력을 더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왔지만 북한은 항상 조국 통일이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통일 안 한다,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남쪽은 잘 살고 우리가 더 이상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더라도 북쪽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이 안 될 거라는 걸 본인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현실을 자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대에 가지고 있던 국가 발전 노선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닦아놓은 길, 하려고 했던 국가 정책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너네 꼰대야. 너네 하던 거 이제 안 먹혀.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북한은 사실 그게 최우선의 국가 전략이었고 그걸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발전하고 힘을 합쳐서 해서 이제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북한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내 평생이 그냥 깡그리 어떻게 보면 북한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모르죠. 그냥 뭐 지 배만 불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북한은 하도 이제 말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다가도 뭐 통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당대회를 열어서 법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건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나마 어떻게든 멱살 잡고 꾸역꾸역 왔어.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온다?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지만 그렇게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힘들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어했답니다. 2년 동안 모든 게 다 봉쇄가 되고 나서 딱 이제 봉쇄를 풀었다. 우리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그냥 다 아직까지 그 후폭풍이 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김정은이 정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옆에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포동포동하네. 디올 뭐 옷 이런 거 입히고 비싼 거 입히고 14살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꼴은 못 본다 우리가. 제가 이제 또 20살부터 이제 북한을 이끌어 간다.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먹구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저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김주에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온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조선중앙 TV에 이제 김주가 나왔는데 초반부터 친애하는 막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용어로 그냥 약간 쓱 간본 거예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좀 세게 나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만 쓰는 그런 용어들을 붙여서. 근데 문제는 약간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보여진 게 김주애가 그렇게 나와서 김정은 옆에서 마치 세습할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청년들을 탄압한다고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의 그 여성들, 남성들 나눠서 있는데 여성들 일단 머리 길이 제한이 돼 있고 뭐 복장, 치마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옷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평양과 모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주애는 거기에 법에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여기는 다 비치는 거 있고 힐 신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화장하지 말라는 막 아이라인 다 칠하고 예쁘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이 그나마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한다. 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지금 김정은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한대요. 야, 꼴 보기 싫다. TV 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잠깐 안 나오다 또 요즘에 나오대요. 세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딸이 이제 세습을 해서 저는
북한의 이제 여러 뭐 통일 방안 중에도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예.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어떤 또 4대 세습.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저기 멀리 잊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램입니다, 바램. 북한이 어렵다는 뉴스는 항상 있었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제 남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사람들 2,500명 너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이 단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변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란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성이에요. 일단 17살, 18살이 되면 10년 동안 군대를 가고 사회를 나가고 각자 다 떨어져 있고 그거에 각자 사회에 가서 세대 교육을 받고 감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옵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바로 치진 않아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스파이 한 명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계속 키워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북한 정권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내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해서 죽는다. 나만 죽을 수 있지만 북한은 씨족을 말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자식, 손자까지 싸구리 갖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하나 하려면 내 가족의 3대가 멸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보다 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만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리소에 갇혀도 와이프, 어머니가 면회는 시켜줬잖아요. 북한은 다 같이 갖다 넣고 죽여요. 일제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못해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도 김씨 일가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45년대 해방이 됐잖아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 땅에서 민주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남쪽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북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일으키고 그걸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북한 안에서 시민은 아니지만 배급소에 가서 밥 달라, 쌀 달라 사람들이 소리는 질러요. 그런 건 하죠. 근데 그거는 생계를 위한 어떤 단시적인 목소리지 그게 어떤 정권과 잘못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어떤 항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붕괴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약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러 번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당장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남쪽에서 엄청 그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북한은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시스템화되고 그런 기득권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견고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로 변화가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나라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심지어 독재 정권이 무서운 게 김정은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기득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재예요. 다 기득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변화를 안 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타격과, 아까 이런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다 독재자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화하고 민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싸그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죠.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일 일단 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북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직 생존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로 나눠져 있고 섬나라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력을 더 힘을 키우고 국가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면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독일도 아니고, 독일도 절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거예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빠른 진보적인 그런 빠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그 김정은과 그리고 추종 세력, 북한 주민들이 그를 바라봤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제발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가져가야 남쪽에도 많은 타격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뭐 학교 통일교육 가면은 통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이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급으로 50%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이하로. 지금까지 그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또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어떤 작은 소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족한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